우리 수능 특강 갈래복합 또 3강하고 4강을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차로는 갈래복합 2회가 들어갈 겁니다. 피곤해요. 근데 어쨌든 녹화해서 이렇게 나도 내 목소리를 들어보면 신기하네요. 일단은 우리가 2회차는 좀 더 쉬운 것들 위주로 있어서 금방 볼 수 있어요. 용암전기라는 걸 볼 건데, 얘도 이제 이 바로 전에 이제 운급룬기를 했단 말이에요. 용암전기도 용암정에서 이제 그런 수필인데, 이거는 용암정을 지은 서생수계, 인물됨의 칭찬과 용암됨에 관련된 태도와 가르침이에요. 요거는 이제 인물됨에 관련된 칭찬이 메인이다. 아까 이제 그 운급능기는 이제 풍경 있고 권념을 이제 좀 칭찬을 했으면, 여기는 이제 서생숙에 관련된 칭찬이 훨씬 더 이제 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요. 뭐 풍경 같은 이야기는 거의 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서생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썼냐면 이제 이걸 남구만이 썼는데, 서생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서생숙이 되게 대단한 사람은 아닌 거야. 한 분의 뚜렷한 업적이나 뭐 그런 걸 세우지 못했지. 용암정이라는 것도 엄청 막 풍경이 좋거나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서생수가 용암정은 같은 거야.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용암정이라는 거는 되게 한가하고 작은 그런 되게 작고 소소한 그런 즐거움이 있는 공간이거든. 그러니까 서생도 이와 같다. 용암정처럼 이와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읽어볼게요. 용암정기. 서생숙이라는 자가 서울에 번화하고 부유한 곳에 생장하였으나 정신이 한가롭고 마음이 고요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벌써 서생숙에 관련된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죠. 물건을 팔아 이익이 남는 것과 가산의 유무가 무슨 일인지 묻지 않으며 바둑장기, 그러니까 이게 바둑, 옛날에 장기와 바둑이 이제 도박이에요. 도박. 장기와 바둑, 오만화가 방탕함이 어떤 건지 알지 못하고 오로지 책만 읽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사람이야. 젊은 시절에 일찍이 나에게 글을 배웠는데 중간에 병으로 공부를 중지하고 또 황제와 기백에 의술을 익혀 다소 그 의취를 알았는데, 알고 지내던 유력자에게 만류당하여 고습과 도검 사이에서 종자한 지가, 고섭과 도검은 쭉 내려가서 다음 장에 있나요? 고섭과 도검은 병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공부를 좀 하다가 의술을 좀 하다가 병법을 좀 하다가 10년이 돼서 절충장군의 품계를 얻으니 뭐 정삼품 당상관이래요. 장차 노쇠한 나이에 접어들었다. 그는 개연히 개탄하며 다음처럼 말했다. 그러니까 5급 공무원, 당상품이니까 한 5급 공무원 정도까지는 이제 올라간 거고, 이 글을 쓴 사람은 이제 국회의원 같은 거죠. 저는 글을 배웠으나 이루지 못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뭐 6급, 5급, 7급 정도까지 갔으면, 물론 그것도 대단하지만 최고까지는 올라가지 못했고, 의술을 배웠지만 통달하지 못했고, 병법을 배웠지만 공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지금에 이르러 이가 빠지고 머리가 하얘졌으니 지기가 저하되어 당세에 써먹을 수 없으니 조용한 적막한 물가에 스스로 물러서 한가롭고 편안하게 소요하며 제 몸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가평의 조용한 비람산 아래 살 곳을 정했는데, 이곳은 큰 냇가에 큰 바위가 솟았는데 두 뿔이 꿈틀꿈틀하여 마치 물을 마시는 용 모양 같아. 그 용암이라는 바위의 유래죠. 용 모양 같아서 용암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는 거기 정자 하나를 짓고 마음대로 구경하며 회포를 붙이는 장소로 삼았습니다. 저는 이미 문장을 잘하지도 못하고 무예를 잘하지도 못하고 한 사람이 늙은이 뿐이니 이곳이 훌륭한 이름을 만나 명승지로 거듭나게 할 수 없으며, 이미 또한 되게 궁벽한 산 중에 황폐한 곳이라 깨끗하고 수려하고 빼어난 구경거리가 없이 그냥 되게 소소한 곳이라 구경거리가 없어 시인과 일사들을 놀고 감상할 만한 장소가 될 수 없으니 진실로 시부를 읊조리고 문장을 나타내어 후세에 정할 만한 곳은 못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지위가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자기 뜻을 굳히지 않는 자를 군자라고 하고, 땅은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남이 빼앗고 다투지 않는 곳을 고요하고 한가롭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이제 너무 뛰어난 곳은 아니니까 사람들이 다투지 않죠. 그렇다면 저는 진실로 이 땅을 얻는 것을 다행이라고 여기고 이 땅도 저를 만난 것을 불행이라고 여기지 않을 겁니다.
공은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배웠던 스승이기도 하고 그 선배이기도 하고 뭐 직장 상사예요. 공은 저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공은 이제 이 글을 쓴 사람이죠. 용암정에 기문을 지어 주시겠습니까? 그 옛날에는 이제 뭔가 이제 집을 지으면 기문이라 그래가지고 그 글을 한 편 써요. 이에 나는 이렇게 얘기했다. 아 그러고 말고 내가 그대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옛날에 병조 판사를 맡았을 때 그대도 내 부하가 되었는데 그때 그대와 함께 무리 중에 재주 있고 민첩할 만한 이름난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그 사람들을 살펴보면 혹은 파리머리마리한 아주 작은 이익을 삼아하여 죽을 곳으로 달려가 형벌을 받고 질곡에 빠진 자들이 있으며 혹은 분수에 맞지 않게 복을 바라고 무망한 사람을 본받아 그때 몸을 죽이고야 마는 형벌을 당한 자도 있었다. 그런데 오직 그대만 홀로 무력 밖에 있어 살아가는 일을 한 바위 위에 맡겨 오랫동안 군공하고 굶주려도 마음을 달게 여기고 후회함이 없으니 지난날 재주가 있고 민첩해서 일을 맡기만은 이름을 맡은 자를 비하면 그대가 훨씬 더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용암 정도 막 엄청 대단한 거는 아니고 서생 너도 너 진짜 대단한 엄청난 이름을 뛰어날 만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자연에서 용암정은 자연에 소박한 곳이고 너는 그런 욕심이 많이 없으니 오래 가지 않았느냐 가늘게 길게 오래 가지 않았느냐 그게 맞다 그게 네 올바른 거다 예찬하는 거죠 이제 내 드리니 용이라는 물건은 용은 원래 이제 숨고 감추는 것을 덕으로 여겨 깊은 곳에 칩거하고 혹은 더러운 진흙 속에 서려 있으며 변하여 보게 되고 사람 손톱 밑으로 들어오는데 이는 모두 자취를 감추어 그 몸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지금 그대가 이 정자에 처하기를 깊은 못에 처하고 진흙 속에 처하는 듯하고 북 같고 손톱같이 한다면 얼마나 좋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너가 용처럼 숨어서 이 정자에서 그냥 살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자연 지나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이 정자에 올라 바라볼 때 산천을 두 손에 마주보아 형세와 마주치게 되어 아지랑이와 구름이 변하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내가 보지 못하였지만 말할 만한 것은 없고 실제로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뭐 이거 딱히 그 풍경에 대해서는 내가 말은 안 할 건데 비록 말한다 하더라도 또 어찌 그대에게 보탬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용암사 자체에 대해서 좀 안 써도 그냥 난 너의 얘기만 쓸게. 너가 고른 거니까 되게 좋겠지. 넌 좋은 애잖아. 정도라고 기문을 만든 거야. 그래서 서생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기문으로 삼았다입니다. 자, 그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작품은 제비꽃은 제비꽃답게 피면 됩니다. 수필이고요. 각자의 개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조화로운 삶의 중요성이고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개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름다워집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각자 사람들의 스타일인 거죠. 그거를 굳이 뭐 어떤 틀에 가둘 만한 건 필요 없잖아요. 뭐 그래서 뭐 어차피 다들 나한테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니까 알겠지만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죠. 그런 주제예요. 개성. 꽃들은 남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제비꽃은 결단코 진달래를 부러워하지 않고 진달래도 결국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을 꽃피우다 떠날 시간 되면 아무나 없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 그 나의 개성이 있으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나보다 더 키를 큰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키를 작은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덩치가 큰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덩치가 작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잖아요. 물론 BTS 정국은 부러워요. 멋있게 생겼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지 뭐. 있는 그대로 자신을 꽃피우다 떠날 시간이 되면 아무 없이 떠나갑니다. 만일 제비꽃이 진달래를 부러워하고 진달래가 장미를 부러워하면 꽃들 세계도 인간들과 똑같이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거란 얘기는 지금 현재 인간들은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비판의 정신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나 다행인 건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꽃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방황하지 않습니다. 네가 예쁘다, 내가 예쁘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고 오직 주어진 그대로 감사하며 열심히 살다가 사라집니다. 그냥 다시 말하면 인간들은 이제 다툰다는 얘기예요. 어떤 꽃을 보고 예쁘다 예쁘다고 평가하는 예쁘다 예쁘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이들은 꽃들이 아닙니다. 인간들입니다. 인간들이 인간잣대로 자기중심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벌레를 보고 해충이니 익충이니 구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인 거잖아. 그냥 벌레는 벌레지. 꽃들은 그런 이기적인 평가를 내리는 인간 앞에서도 그냥 아름다울 뿐입니다. 스스로 아름다움으로써 인간을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만약 제비꽃이 제비꽃답게 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이 땅이 진정한 봄이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제비꽃이 제비꽃답게 피어남으로써 세상은 진정한 봄으로 가득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성을 인정을 하고 개성답게 그냥 그대로 살면 돼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나만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진정한 나의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겁니다. 제비꽃이 제비꽃이면 되듯 나 또한 이대로 나 자신이면 됩니다. 아무리 남들의 장점을 돋보여도 남의 장점을 통해 나의 단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어리석습니다. 오히려 그 단점이 장점일 수 있습니다. 남의 장점을 통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의 단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한다면 그 또한 어리석은 일입니다. 장점이라고 생각한 그 장점의 경우에 단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점이든 단점이든 어쨌든 되게 스테레오타입, 그러니까 이게 그 고정관념으로 보는 거니까요. 남의 장점이 나의 장점을 가져오기에는 나의 형편이나 환경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비꽃이면 제비꽃답게, 진달래면 진달래답게 피면 됩니다.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꽃들이 없듯 세상에 쓸모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의 인생이든 인생의 무게와 가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개성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부러워하지 말고 각자 자기의 것에 개성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수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산수유나무의 농사, 문태준. 문태준 시인의 시 좋은 게 많아요. 주목할 만한 시인이죠. 산수유나무의 그늘에 담긴 배려입니다. 참신한 발상이고요. 그늘의 상징성이 있어요. 요거 조금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시 보겠습니다. 어려운 작품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풀고 영상을 보는 게 맞아요. 혹시 안 풀었으면 문제를 먼저 푸세요. 산수유나무의 농사 문태준. 인증번호는 8895입니다. 갈래복합 2회 2차죠. 인증번호는 8895입니다. 산수유나무가 제재적이게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산수유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실제로 뭐 그늘이 노랗다는 건 아닌데 뭐.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낸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보아라.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찌됐든 간에 좀 의지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태도적으로 봤었을 때 마음에 그늘이 이제 막 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봐라. 그럼 여기서 이제 그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다 되게 좋은 건데 이게 사명의 그늘은 인색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요것만 좀 차이가 있겠죠. 얘만 보아라.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다.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그늘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잖아, 계속 이렇게. 근데 이제 그늘이라는 것이 어쨌든 이제 아래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공간이거든요. 여기 보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산수유나무의 그늘은 배려인 거야. 근데 이 배려는 농사를 짓고 한 해 농사인 거고 그냥 들이운 게 아니니까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의도적으로.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이 5돼. 무게의 그늘이다. 실제로는 이제 바닥에 그 산수유꽃이 노란색이거든요. 나무가 그렇게 크진 않는데 바닥에 이제 노란 산수유꽃이 떨어지면 그게 한 5대 정도 되는데 그게 그늘의 무게다라고 하는데 그 꽃이 딱 떨어진 자리, 그러니까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그늘도 여기까지만 이렇게 있을 거고 꽃도 요만큼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늘의 무게다라고 했는데 되게 이제 감각적으로 재미있게 표현한 거죠. 주제는 타인에 대한 배려. 이거를 좀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작품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라. 설해목. 2개 남았네요. 수라하고 설해목 볼게요. 백석의 작품이고요. 제재는 해체된 가족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백석의 작품은 이제 크게 한 거의 뭐 비슷한데
크게 이제 우리 일제강점기의 공동체에 관련된 염원에 관련된 작품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해체되고 다시 하나로 모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처럼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거의 이제 메인이기 때문에 그걸 좀 생각하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작품은 아닙니다. 일단은 작품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점층법을 이루고 있는데 두 줄이죠. 이렇게 네 줄이거든요. 엄청 길어요. 작품 전체적으로는 점층법을 이루고 있고요. 이제 위에서는 정서적으로 봤었을 때는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무심하죠. 그러다가 가슴이 짜릿하면서 연민과 안타까움을 느끼고요. 그리고 이 뒤에서는 정서가 엄청 커져서 슬퍼함까지 아주 크게 느낍니다. 제목이 수라인데 수라의 의미는 아수라.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부서져 버린 막 싸움이 계속 나는 그 지옥 같은 공간이거든. 일제강점기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봅시다. 거미 새끼 하나가 방바닥에 내린 걸 나는 처음에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에 쓸어버린다. 시제는 현재형 시제고요. 차디찬 밤이다. 이 차디찬 밤의 의미가 사실은 두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배경이 되게 추운 공간이니까 거미 가족의 이제 비극성을 부각시켜주는, 그러니까 이제 일제의 비극적인 모습도 되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밖에서 다 만나거든. 그래서 비극적이지만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 정도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언젠가 새끼 거미가 쓸려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엄마 거미겠죠. 나는 가슴이 짜릿하다. 왜냐면 나도 이제 가족의 예를 들면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가족에 해체돼서 엄마 아버지랑 뭐 동생이랑 해체돼서 이제 가족을 그리워하는데 내가 거미 가족을 해체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수라가 된 거죠. 그래서 너무 슬픈 거지. 나는 가슴이 짜릿하다.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에 버리며 찬데라도 새끼가 있는데 가라고 하고 서러워한다. 서러워합니다. 미안해 거미야.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싹히기도 전이다. 어디서 좁쌀만한 하늘에서 갓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하고 아주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가 없어진 곳에 와서 아물거린다. 애기 거미인가 봐요.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미나 분명히 울고불고할 일 작은 것이 나를 무서워 달아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라운 종이에 받쳐 문 밖에 버리며, 그러니까 문 밖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춥지만 가족이 이제 만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것이 엄마와 누나와 형이 가까이 이것을 걱정하며 있다가 다시 만나기로 했으면 좋으려만 하고 슬퍼한다 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마지막 작품입니다. 설해목이에요. 설해목은 주제가 이제 부드러운 것의 강함인데, 설해목이라는 그런 그 제목 자체가 겨울이 되면 이게 이파리가 달려있는 소나무 같은 것에 눈이 쌓여요. 근데 눈이 진짜 많이 와서 눈이 많이 쌓이면 이게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빵 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은 부드럽잖아. 근데 많이 쌓여서 굵은 나뭇가지를 부러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것이 강함을 이깁니다. 여러분 월간 정독민 일주일에 하나 푸는 게 부드러운 거죠. 그 뭐 시간적으로는 일주일에 2시간 고작.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시간에서 일주일에 2시간 투자하는 건데 이게 쌓이면 정말로 큰 힘을 발휘를 해요. 하나하나 풀 때 정성을 다해서 푸셔야 됩니다. 자, 인증번호는 8895입니다. 피곤하네요, 여러분. 나도 좀 한탄하는 거야, 인마. 너네 시험 범위 많아가지고 지금 오늘 언제냐면 월요일 날 학원 나와가지고 집 찍고 앉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열심히 봐. 어쨌든 여러분들의 성적을 위해서 1점이라도 더 맞았으면 좋겠어서 하는 거야. 설해목 법정스님의 수필입니다. 해가 다 저문 날 수필. 오목살이 토굴에 사는 노승 앞에 더벅머리 학생이 하나 찾아왔다. 아버지가 써준 편지를 꺼내보면 그는 불안한 표정이었다. 사연인즉 이 망나니를 학교에서 집에서 손이 될 수 없으니 스님이 알아서 사람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물론 노승과 그 아버지는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편지를 보고 난 노승은 아무 말도 없이
원으로 나가 저녁을 지어왔다. 저녁을 먹은 뒤 발을 씻으려고 대야에 더운 물을 떠다 주었다. 더벅머리 눈에선 눈물이 흘렀다. 자, 요게 이제 이 글의 주제죠. 이제 이 학생은 되게 불안했어요. 왜냐면 훈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훈계가 없이 밥을 주고 물을 떠다 줬어요.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그런 혼냄이, 그런 강함이 필요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부드러움이 강함이 이긴다라는 이 주제에서는 부드럽게 저녁을 지어주고 더운 물을 떠다 주니 감동해서 눈물을 흘린 거죠. 그는 아까부터 훈계가 있으리라 은근히 기다렸다. 그러니까 훈계. 이 기다려지기도 했지만 노승은 한마디 말도 없이 시중을 들어주는데 감동한 것이다. 이 시중을 들어주는 건 이제 부드러운 거죠. 훈계라면 진저리가 났을 것이다. 그는 100,000마디 좋은 말보다 손길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제는 과거 안 계신 노사에게 들은 이야기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제 그 법정 스님의 이야기 아니라 옛날 스님에게 들은 이야기다. 내겐 생생히 살아있는 노사의 모습이다. 산에 살아보면 누구나 아는 일이지만 겨울철에 나무들이 많이 꺾인다. 모진 비바람에도 끄떡 안 하던 아림들이 나무들이 눈이 내리면 꺾이게 되는 것이다. 자, 제가 지금 표시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드러운 거랑 강한 걸 굳이 나눠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깊은 밤 이 골짜기 저 골짜기마다 꺾이는 메아리가 들릴 때 우리는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정정한 나무들이 부드러운 것에 넘어가는 의미 때문일까? 산은 한겨울 자고 나면 알코난 얼굴처럼 수척하다. 그러니까 나무가 많이 꺾여가지고 이파리가 없으니까 수척하다. 사바티를 온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살인귀 앙골라 말하는 귀의시킨 건 부처님의 불가사리한 신통력이 아니다. 위험도 권위도 아니다. 자비다. 아무리 흉악한 살인귀일지라도 차별 없는 사랑 앞에서는 돌아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바닷가의 조약돌을 둥글게 만드는 건 무쇠로 된 정이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물결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부드러운 것이 강함을 이긴다 라는 작품입니다. 자, 2차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